이 집이 누구 덕에 있는 줄 알아? 명절 상위 술 냄새와 긴장감이 섞인다. 지민은 말없이 소주잔을 치운다. 찬 소주가 얼굴을 덮친 순간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건 시작이야. 시어머니는 외면했고 비서는 비웃었다. 도연은 자신이 이겼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민의 눈동자엔 불씨가 살아있었다. 술 냄새 사이로 속삭임. 이 잔 곧 내 인생이 될 거야. 그날 밤 복수의 설계도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이제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행운이 가득하실 거예요. 추석 연휴 첫날 한지민의 집은 명절 준비로 바빠 보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47세 지민은 아침 6시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만 벌써 4시간째였습니다. 손목은 아팠고 허리도 뻐근했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 최명자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77세인 명자는 며느리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저것 지적만 했습니다. 며느리, 고기는 충분히 준비했지? 작년엔 부족했잖아. 네, 어머님. 산적이랑 갈비 다 준비했어요. 지민은 20년 동안 이런 명절을 보냈습니다. 남편 박도연을 만나 결혼한 후 은행원 일을 그만두고 가정에 전념했습니다. 당시 은행에서 대리까지 승진했고 재무 분석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사업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믿고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시킬게. 그러면 당신은 편하게 살 수 있어. 도연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지민의 퇴직금 3천만 원과 적금 2천만 원을 모두 사업 자금으로 넣었습니다. 총 5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작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업은 성공했습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체인이 전국으로 확장되었고 도연은 중견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매출은 연 100억 원을 넘어섰고 직원도 100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무시였습니다. 오후 3시 도연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51세인 도연은 고급 수입 세단에서 내렸습니다. 명품 시계를 차고 정장 차림이었지만 이미 술 냄새가 났습니다. 골프장에서 술을 마시고 온 것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왔니? 피곤하겠다. 들어와서 쉬어라. 지민이 남편의 구두를 정리하려 했지만 도연은 그냥 벗어던졌습니다.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상은 다 차렸어? 네, 곧 차릴게요. 한 30분만 더 주세요. 30분? 빨리 해. 배고프다고. 도연의 말투는 명령조였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직원을 대하는 투였습니다. 지민은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마지막 음식들을 완성했습니다. 갈비찜, 불고기, 동그랑땡, 잡채, 각종 전과 나물. 30가지가 넘는 음식이 상에 올라갔습니다. 모두 지민 혼자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저녁 6시 명절 상이 차려졌습니다. 푸짐한 상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상을 보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다야? 회는 없어? 요즘 추석엔 다들 회 먹던데. 회는 어머님께서 비린내 난다고 싫어하신다고 하셔서. 내가 좋아하는 건 생각 안 해? 도연이 짜증을 냈습니다. 지민은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엔 준비할게요. 다음엔? 맨날 다음이야. 넌 항상 그런 식이지. 대충. 명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들아, 며느리가 아침부터 고생했어.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어머니는 모르세요. 밖에 나가면 얼마나 좋은 음식이 많은데. 집밥은 맨날 똑같아.
도연의 말에 지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는 것이 편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소주를 따르며 계속 마셨습니다. 한 병, 두 병, 세 병.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폭언을 하는 것이 도연의 패턴이었습니다. 야, 지민아. 너 요즘 뭐해? 도연이 반말로 물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존댓말을 썼지만 이제는 하대했습니다. 집안일하죠.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집안일? 그게 일이야? 도연이 비웃었습니다. 나는 밖에서 죽어라 일하는데 너는 집에서 놀잖아. 편한 거지 뭐. 놀지 않아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해요. 그런 거야 누구나 하는 거지. 돈 버는 게 진짜 일이야. 넌 돈 한 푼 안 벌잖아. 지민은 참았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온 것처럼. 하지만 도연의 폭언은 계속되었습니다. 술이 더 들어갈수록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이 집이 누구 덕에 있는 줄 알아?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소주잔을 들어 올리며 지민을 노려봤습니다. 내 돈으로 산 집이고 내 돈으로 사는 거야. 너는 그냥 여기서 밥이나 하면 돼. 돈은 내가 벌고 넌 그냥 밥이나 해라. 그게 내 역할이야. 명자는 외면했습니다. 아들 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시당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민이 말없이 국을 따르려 하자 도연은 잔에 담긴 소주를 그대로 지민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차가운 술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에도 들어가 따가웠습니다. 옷도 젖었습니다. 지민은 얼어붙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35세 윤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도연의 비서였습니다. 짙은 화장에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긴급 서류 가져왔어요. 사인 받아야 해서요. 명절인데도 이를 핑계로 남의 집에 들어오는 뻔뻔함이었습니다. 하나는 상황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지민이 술을 뒤집어 쓴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즐기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가식적인 걱정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조롱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술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로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시작이 될 거야. 작은 목소리였지만 단단했습니다. 도연은 취해서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47세, 20년을 남편 뒷바라지로 살았습니다. 은행원 시절의 능력도 재무 분석 실력도 모두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하지만 주방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20년 전 은행원 시절 자료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재무제표 분석 교재, 투자 상담 매뉴얼, 세무 관련 서적들. 모두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유효한 지식들이었습니다. 지민은 책들을 하나씩 꺼내 펼쳤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숫자를 읽는 법,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법, 회계장부의 허점을 찾는 법. 내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었지. 지민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은행에서 대리까지 올라갔던 실력이었습니다. 기업 대출 심사를 담당했고 부실 채권을 가려내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남편의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오전 9시 지민은 집을 나섰습니다. 도연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명자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변호사와의 상담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가 지민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로 말씀하신 분이시죠? 네, 이혼 상담 받으러 왔어요. 앉으세요. 천천히 이야기 나눠봅시다. 지민은 20년간의 결혼 생활을 설명했습니다.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남편 사업에 투자한 것, 가정폭력과 정신적 학대, 그리고 어제 있었던 소주 사건까지 변호사는 꼼꼼히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인께서 초기 자본을 투자하셨고 20년간 내조를 하셨으니까요. 회사 지분과 부동산, 예금 모두 절반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순순히 줄까요? 법적으로 싸워야죠. 하지만 승산은 충분합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소송 준비해 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이번 주 안에 이혼 소장을 작성하겠습니다. 남편분께 송달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민은 상담료를 지불하고 사무소를 나섰습니다. 오후 2시 지민은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도연의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재무제표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공시된 자료였기에 누구나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숫자들을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모든 수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영업외 비용이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지출이 수억 원씩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지민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관계사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도연의 회사는 여러 협력업체와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몇몇은 실체가 불분명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지민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했습니다. 일부 협력업체는 등록되지 않은 회사였습니다. 즉, 가짜 거래처였습니다. 도연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탈세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야. 지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의 약점을 찾은 것입니다. 합법적인 회사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부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면 도연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지민이 집에 돌아왔을 때 도연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숙취로 얼굴이 붓고 기분이 나빠 보였습니다. 어디 갔다 와? 장 보러 갔어요. 장? 명절 음식도 남았는데 필요한 게 있어서요.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민은 주방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혼 소송, 재산 분할, 그리고 남편의 비자금.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에게 법원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읽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지민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민은 침착하게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대로예요. 이혼하자는 거예요. 미쳤어?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에요. 20년 동안 생각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도연은 비웃었습니다. 이혼? 좋아. 하지만 내 돈 한 푼 없이 나가. 내가 뭘 가져갈 수 있겠어?
지민은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할 거예요. 초기 투자금 5천만 원, 그리고 20년간의 내조. 법적으로 절반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절반? 웃기지 마. 내가 번 돈인데. 제 돈으로 시작한 사업이에요. 잊으셨어요?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비웃었습니다. 좋아, 법정에서 보자. 하지만 넌 이길 수 없어. 난 변호사 여러 고용할 수 있고 넌 돈도 없잖아. 그건 두고 봐야죠. 지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명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 내가 정말 이혼하겠다는 거야? 네, 어머님.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어요. 은혜도 모르는 것. 누가 널 먹여 살렸는데. 제가 먹여 살린 거예요. 제 돈으로 사업 시작했고 제가 20년간 뒷바라지했어요. 지민은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와 서류들, 그리고 은행원 시절 자료들. 많지 않았습니다. 20년을 살았지만 가져갈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1시간 만에 짐을 다 쌌습니다. 어디 가려고? 도연이 방문 앞에 섰습니다. 친구 집에 잠깐 있을 거예요. 소송 끝날 때까지요. 좋아,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마. 걱정 마세요. 안 돌아올 거예요. 지민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밖은 어두웠지만 지민의 마음은 오히려 밝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도연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로. 집을 나온 지민은 대학 동기의 원룸에 짐을 풀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노트북을 열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이혼만으로는 부족해. 지민은 생각했습니다. 도연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습니다. 20년간 당한 모욕과 폭력에 대한 응징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민은 한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대학 선배 장민석이었습니다. 49세인 민석은 재테크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기업 자문도 하고 개인 재무 설계도 도왔습니다. 지민과는 대학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습니다. 지민아, 오랜만이네. 전화 받고 깜짝 놀랐어. 민석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선배님, 도와주세요. 제가 큰일을 벌이려고요. 무슨 일인데? 지민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결혼 생활, 남편의 폭력, 그리고 발견한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민석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 남편, 완전히 인간 쓰레기네. 맞아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어요. 박도현, 그 사람 돈기를 모두 끊어버리고 싶어요. 민석이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합법적으로 박살내고 싶다면 내가 도와주지. 정말요? 당연하지. 나도 그런 인간 못 봐줘. 게다가 내가 은행원 출신이잖아. 우리 둘이 합치면 완벽하게 설계할 수 있어. 지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든든한 동료를 얻은 것입니다. 민석은 컴퓨터를 켜고 도연의 회사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일단 공개된 자료부터 보자. 재무제표, 사업자 등록, 부동산 등기부 등등. 모든 걸 파헤쳐야 해. 이미 재무제표는 봤어요. 영업외 비용이 너무 많고 가짜 거래처가 있어요. 그거 완전 비자금이네. 탈세 가능성도 높고.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조사 들어가면 한방이야. 국세청에 제보하면 돼. 하지만 제보만으로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아.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민석은 메모지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내부 고발자를 만든다.
회사 직원 중에 불만 있는 사람 찾아서 내부 자료 확보. 둘째, 거래처 추적. 가짜 회사들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 셋째, 자금 흐름 추적. 비자금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 넷째, 개인 계좌 조사. 도연이 개인적으로 숨긴 돈 찾기. 다섯째, 부동산 추적. 명예 세탁한 부동산 있는지 확인. 여섯째, 내연녀 관계 파악. 회사 돈 빼돌려서 여자한테 쓴 증거 확보. 민석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지민은 감탄했습니다. 선배님, 이런 일 자주 하세요? 컨설팅 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 많이 봐. 비자금 조성, 탈세, 횡령. 다 패턴이 있어. 도연 같은 인간들은 예측 가능해. 그럼 시작해 볼까요? 당연하지. 우리 같이 그 인간 인생 끝내주자. 일주일 동안 지민과 민석은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지민은 도연의 회사 직원들을 하나씩 접촉했습니다. 명절 때 알고 지낸 격리부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제가 이혼 소송 중인데 회사 재무 상태 좀 알고 싶어서요. 격리 직원은 망설였지만 결국 이야기했습니다. 사모님, 사실 회사 내부가 엉망이에요. 사장님이 회사 돈 빼돌리는 거 다들 알아요. 그런데 아무도 말 못해요. 잘리니까. 증거 자료 있나요? 있죠. 하지만 제가 주면 저 잘려요. 걱정 마세요. 익명으로 처리할게요. 나중에 회사 무너지면 어차피 다 드러날 거예요. 그때 당신은 내부 고발자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격리 직원은 고민 끝에 동의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복사해서 드릴게요. 며칠 후 지민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받았습니다. 회사 내부 장부, 가짜 거래처 목록, 비자금 계좌 내역까지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자료를 보고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와, 이건 완전 범죄의 증거네. 이 정도면 세무조사 한 방에 끝이야. 바로 제보할까요? 아직 아니야. 더 모아야 해. 한 번에 완전히 무너뜨려야지. 민석은 계속 조사했습니다. 도연의 개인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은행원 출신인 지민의 인맥을 활용했습니다. 몇몇 은행 동기들에게 비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 동기가 조심스럽게 정보를 줬습니다. 지민아, 내 남편 명의로 숨겨진 계좌 여러 개 있어. 그리고 차명 계좌도 있고 총액이 10억 원은 넘을 거야. 10억 원이요? 응, 회사 돈 빼돌린 거 다 거기 들어가 있어. 민석은 부동산 등기부도 조사했습니다. 도연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어머니 명자 명예, 그리고 비서 윤하나 명의까지 모두 도연의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명예 세탁이었습니다. 완벽해. 민석이 말했습니다. 이제 투자사도 체크해야 해. 도연이 회사 자금을 어디에 투자했는지 확인하자. 조사 결과 도연은 회사 돈을 개인 명의로 주식과 코인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횡령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조사 끝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비자금 조성, 탈세, 횡령, 명예 세탁. 도연의 범죄 행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지민과 민석은 카페에 앉아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석이 물었습니다. 세무서, 국세청, 금융감독원에 동시에 제보할 거예요. 한꺼번에 터뜨리는 거죠. 좋아. 그럼 타이밍이 중요해. 이혼 소송 진행 중일 때 터뜨려야 내가 유리해. 맞아요. 재산 분할 청구할 때 도연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제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도연이 구속되면 회사도 무너져. 그럼 너한테 돌아올 재산은 없지만 최소한 도연도 파산하는 거지. 그걸 원해요.
저만 망하는 게 아니라 도연도 같이 망하는 거요. 지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석이 웃었습니다. 너 정말 변했다. 예전에는 이렇게 냉정하지 않았는데 20년 동안 당하고 살면 변해요. 이제는 제가 공격할 차례예요. 좋아, 나도 끝까지 도와줄게. 그 인간 완전히 무너뜨리자.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이혼 소송은 지루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재산 분할을 최대한 막으려 했고 지민은 정당한 몫을 요구했습니다. 법정 공방이 이어졌지만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민에게는 다른 계획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국세청 서울지방청에 한 통의 제보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외식업체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제보였습니다. 내용에는 도연의 회사 이름과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가짜 거래처 목록, 비자금 계좌 내역, 내부 장부 사본까지 같은 시각 금융감독원에도 동일한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 및 명예 세탁 의혹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도연이 회사 돈을 개인 명의로 주식과 코인에 투자한 증거, 차명 계좌 내역, 명예 세탁한 부동산 목록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민은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보냈어요. 옆에 앉은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곧 연락 올 거야.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 달 안에 세무조사 들어갈 거야.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 지민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복수라기보다는 정의를 실현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연은 법을 어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지민은 단지 그 과정을 앞당긴 것뿐이었습니다. 2주일 후 도연의 회사에 국세청 조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예고 없는 세무조사였습니다. 직원들은 당황했고 도연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사관들은 회사 서류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회계장부, 거래 명세서, 통장 사본, 계약서까지 모든 것을 압수했습니다. 도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들통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짜 거래처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조사해보면 알겠죠. 조사관들은 냉정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윤하나가 서류를 급히 숨기려 했습니다. 누가 내부 자료를 넘겼냐? 하나가 직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는 사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은 가짜 거래처의 실체를 파악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 실제 거래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들, 비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추적했습니다. 도연의 개인 계좌와 차명 계좌까지 모두 드러났습니다. 사장님, 이건 명백한 탈세입니다. 추징금과 벌금이 수억 원은 나올 겁니다. 조사관이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형사 고발도 검토하겠습니다. 비자금 규모가 너무 크니까요. 도연은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법대로 하겠습니다. 조사관들은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공포뿐이었습니다. 도연은 하나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제보한 거야? 모르겠어요. 내부 누군가일 수도 있고 직원들 다 조사해. 누가 배신했는지 찾아내. 하지만 범인을 찾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지민은 모든 것을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내부 고발자도 보호했고 자료는 여러 경로로 흘렸습니다. 추적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도연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추징금은 내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 고발되면 재판 받아야 하고요. 최악의 경우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징역형이요? 비자금 규모가 크면 실형 선고될 수 있습니다. 도연은 절망했습니다. 사업은 무너지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니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누가 나를 망치려는 거야?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저녁, 지민은 민석과 고급 호텔 로비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뉴스 봤어? 민석이 물었습니다. 응, 세무조사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이제 곧 회사 무너질 거야. 지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서류 한 장이면 충분하죠. 사람은 말보다 장고로 무너지니까. 맞아. 도연 같은 인간은 돈이 전부야. 돈이 사라지면 모든 게 무너져. 민석도 웃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의 회사에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회사 자금 횡령 조사를 시작한다는 통보였습니다. 또요? 이번엔 뭡니까?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의혹입니다. 주식과 코인 투자 내역을 제출하세요. 도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세무조사에 이어 횡령 조사까지. 회사는 정상 운영이 불가능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고 거래처는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도연의 회사는 사실상 멈췄습니다. 세무조사와 금융조사로 업무가 마비되었습니다. 추징금만 5억 원이 나왔고 형사고발도 진행되었습니다. 은행은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협력업체는 외상값을 독촉했습니다. 유난하는 상황을 파악하고 도망칠 준비를 했습니다. 사장님, 저 잠깐 외국 출장 다녀올게요. 지금 이 상황에 출장?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요. 하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해외로 도피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안 돼. 지금 회사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출장을 가?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저 어떡하라고요? 회사 망하면 저도 끝이잖아요. 하나도 소리쳤습니다. 둘 사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위기가 닥치자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충격과 스트레스로 쓰러진 것입니다. 아들의 사업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견디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 병원비까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돈이 빠르게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연은 술에 취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나를 망친 거지? 누가? 하지만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민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밥만 하던 아내가 이런 일을 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도연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지민이었습니다. 이젠 네가 내 앞에 무릎 꿇을 차례야. 도연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석 달 후 도연의 회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5억 원, 형사고발로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은행은 대출 전액을 회수했고 협력업체들은 거래를 끊었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퇴사했고 가맹점들은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도연은 모든 것을 팔아야 했습니다. 회사 건물, 사무실 집기, 차량까지. 하지만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개인 재산도 압류되기 시작했습니다. 집, 자동차, 예금 계좌. 모든 것이 채권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유나나는 결국 도망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하나의 집을 찾아갔을 때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입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나야, 어디 있어? 연락 좀 해. 도연은 수없이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힘들 때 함께하겠다던 여자가 위기 상황에서 도망친 것입니다. 도연은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아내 지민을 버린 것을. 명자는 병원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병원비는 하루에 100만 원씩 나왔습니다. 도연은 어머니 병원비조차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도연은 어머니 침대 옆에서 울었습니다. 명자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눈빛으로 원망을 표현했습니다. 아들을 믿었는데 이렇게 망할 줄 몰랐습니다. 결국 명자는 지방의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비용이 저렴한 곳이었습니다. 시설은 좋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를 그곳에 두고 돌아서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검찰 조사는 가혹했습니다. 비자금 조성, 탈세, 횡령,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피의자는 15억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횡령입니다. 저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변명은 법정에서 하십시오. 도연은 구속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없고 도주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비용조차 없어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이혼 소송도 결론이 났습니다. 법원은 지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고는 결혼 초기 5천만 원을 투자했고 20년간 내조했습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 비율은 50대 50으로 인정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분할할 재산이 없었습니다. 회사는 파산했고 개인 재산은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집도 팔렸고 예금도 바닥났습니다. 남은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지민은 받을 것이 없었지만 만족했습니다. 도연도 똑같이 망했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없으니 분할할 것도 없습니다. 판사가 선언했습니다. 다만 피고의 불법 행위와 가정폭력이 인정되므로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2천만 원요? 저는 지금 돈이. 분할 납부를 허용하겠습니다. 도연은 법정을 나서며 비틀거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 돈, 집, 가족, 심지어 자유까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감옥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인생이 끝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소주 한 병을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술을 마시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불과 1년 전만 해도 성공한 사업가였는데 지금은 빚더미에 앉은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채권 추심 전화였습니다. 박도연 씨 맞습니까? 대출금 상환 기일이 지났습니다. 즉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럼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1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수억 원이 있었는데 모두 빚을 갚는데 써버렸습니다. 그래도 아직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였습니다. 은행 대출, 사채, 미지급 임금, 세금까지. 도연은 술을 마시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0대 남자가 공원에서 혼자 우는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거리며 쳐다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차가웠습니다. 지민아, 내가 미안해.
도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민은 떠났고 용서도 없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를 학대하고 배신한 대가를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도연은 친구 집을 전전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도 점점 연락을 끊었습니다. 빚쟁이를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연은 지민이 사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주소는 이혼 소송 서류에서 확인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도연은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배를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동안 서성이다가 결국 그냥 돌아섰습니다. 무슨 얼굴로 지민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소주를 뿌리고 폭언을 하고 배신했는데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형사재판 선고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피고인 박도연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실형은 면했지만 집행유예였습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데 지민이 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예전의 수수한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지민아, 오랜만이네요, 도연 씨. 지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비꼬는 말투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는 필요 없어요. 저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잊었어요. 지민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통장 잔고 확인해 보세요. 영원이 됐죠? 이제 당신이 내 앞에 무릎 꿇을 차례예요. 일주일 후 도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연락을 끊었고 친척들도 외면했습니다. 하루 세 끼를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고 잠은 고시원에서 잤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좁은 방이었습니다. 화장실도 공용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박도연 씨, 언제 갚을 겁니까? 다음 달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지난달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연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빚은 3억 원이 넘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형사 처벌 기록이 있었고 파산한 사업가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면접을 봐도 떨어졌습니다. 경력은 화려하신데 최근 상황이 기회를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한 달이 지나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고시원 월세조차 밀렸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연 씨, 월세 언제 주실 거예요? 벌써 2달째인데. 죄송합니다. 곧 드릴게요. 이번 주 안에 안 주시면 나가셔야 해요. 도연은 절박해졌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친구들은 모두 떠났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명자는 요양병원에 누워있고 유나나는 도망갔습니다. 남은 사람은 지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을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지민을 찾아가기로. 자존심은 이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민의 오피스텔 주소를 확인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정장은 구겨졌고 구두는 닳았습니다. 50대 남자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을 때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지민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도연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올라오세요. 지민의 사무실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이 아니라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과 컴퓨터, 그리고 미팅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지민 컨설팅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민은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앉으세요. 지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수건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입을 열기가 힘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지민이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지민아, 나 도와줄 수 있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와달라고요? 어떻게요?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나중에 꼭 갚을게. 지민은 웃었습니다. 냉소적인 웃음이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요? 저한테? 제발. 지금 너무 힘들어. 고시원 월세도 못 내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어. 그게 제 문제인가요? 우리 20년을 같이 살았잖아. 2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도와달라고요? 지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 20년 동안 저한테 뭘 해주셨죠? 소주를 얼굴에 뿌렸잖아요. 돈은 내가 벌고 넌 그냥 밥이나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사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2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며 살았어요. 은행원 일도 그만두고 제 인생도 포기하고 그런데 돌아온 건 폭력과 무시였어요. 알아. 다 내 잘못이야.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줘. 왜 제가 도와줘야 하죠? 당신은 저를 버렸잖아요. 다른 여자 만들고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하나는 떠났어. 나를 배신하고 도망갔어. 그래서 저한테 온 거예요? 하나 씨가 떠나니까 이제 저라도 붙잡으려고? 지민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저는 당신의 백업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도 아니고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민의 말이 모두 맞았습니다. 하나가 있을 때는 지민을 무시했고 하나가 떠나니 지민을 찾은 것입니다. 너무나 비겁하고 이기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무릎 꿇으세요. 지민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 무릎 꿇으라고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으면. 도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지민아, 한 번만 봐줘.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줘. 도연은 비에 젖은 정장을 입은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50대 남자가 20년 어린 전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 굴욕이었습니다. 지민은 무표정하게 도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너 혼자 책임져. 난 더 이상 내 옆에 서 있을 이유가 없어. 제발, 제발, 일어나세요. 보기 흉해요. 지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기회를 줄 수는 없지만 조언은 해줄게요. 지민이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여기 인력 소개소 연락처예요. 일용직이지만 일자리는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존심 버리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도연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고맙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양심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이제 나가주세요. 지민은 문을 가리켰습니다. 도연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아팠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지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도연 씨,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니까요.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복도에 서서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인력 소개소, 일용직,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 이것이 자신의 현실이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사라지고 남은 것은 굴욕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도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젖은 머리, 초라한 정장, 그리고 무너진 표정. 이것이 자신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가면을 벗은 민낯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걸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돌아갈 집도 없었습니다. 그저 비를 맞으며 걸을 뿐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결혼, 사랑, 동정 모든 끈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지민이 준 명함의 인력 소개소를 찾아갔습니다. 좁고 낡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담배 냄새가 진동했고 벽에는 구인 광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일 구하러 오셨어요? 네. 뭐든지 하겠습니다. 소장은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이가 50일입니다. 50이면 육체 노동 힘들 텐데. 괜찮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내일부터 건설 현장 나가세요. 하루 10만 원이에요. 다음 날부터 도연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자재를 나르고 청소하고 자비를 했습니다. 50대 몸으로 하기에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허리는 아팠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점심시간 인부들은 모여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도연도 편의점에서 산 김밥을 먹었습니다. 형님,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이요. 서울에서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사업하시던 분 같은데. 망했어요. 다 날렸죠. 인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에는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업 실패, 이혼, 빚, 모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연은 그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일해서 3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고시원 월세 30만 원을 내고 밥값과 교통비를 쓰니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채권자들은 계속 독촉했습니다. 언제 갚을 거예요? 조금씩 갚고 있어요. 어느 날 현장에서 옛 직원을 만났습니다. 도연의 회사에서 일했던 영업팀장이었습니다. 사장님? 팀장은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사장님이 여기서 뭐 하세요? 일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그만뒀어요. 괜찮아요. 회사가 망했는데 당연한 거죠. 건강 조심하세요. 팀장은 어색하게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다른 인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사장이었대. 사장이 왜 여기서 일해? 망했나 보지. 도연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동정과 경멸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퇴근 후 도연은 길거리를 걸었습니다. 전단지를 나눠주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보였습니다. 식당 할인 쿠폰, 학원 광고, 부동산 전단지. 도연도 주말에는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하루 5만 원을 받았습니다. 전단지 받아가세요. 도연은 길 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건넸습니다. 대부분 받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몇몇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밀쳐냈습니다. 필요 없어요. 한 장만 받아주세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한 여자가 전단지를 봤더니 도연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어디서 봤는데? 박도연 씨 아니에요? 도연은 얼어붙었습니다.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맞는데. 저 기억 안 나세요? 도연은 황급히 돌아섰습니다.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여자는 뒤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도연 씨 맞는데. 완전히 망했나 보네. 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알려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저녁에는 불법 대출업체에 전화가 왔습니다. 박도연 씨, 돈 갚을 생각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 벌써 6개월 지났어요. 이자만 1,000만 원 넘었어요. 알고 있어요. 다음 주까지 100만 원 입금 안 되면 찾아갈 거예요. 도연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대출업체 빚이 2,000만 원이었습니다. 은행 대출은 이미 포기했고 사채에 손을 댔던 것입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소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3,000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에 수십만 원씩 썼는데 이제는 소주 한 병도 아까웠습니다. 천천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성 창업가 한지민 씨가 새로 런칭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지민 코리아가 화제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면에 지민이 나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지민이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은행원 시절 쌓은 재무 지식과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여성 창업가들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지민 코리아는 이미 10개 지점을 오픈했고 올해 안에 30개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인터뷰가 계속되었습니다. 지민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 수동적이고 조용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소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 여잔, 결국 나보다 세게 살았구나. 중얼거렸습니다. 지민은 성공했고 자신은 실패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20년 동안 무시하고 짓밟았던 아내가 자신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신문에도 지민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혼 후 재기한 여성 창업가 한지민의 성공 스토리. 도연은 신문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술만 마셨습니다. 한 달 후 도연은 현장에서 다쳤습니다. 자재를 옮기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발목이 삐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약국에서 파스만 사서 붙였습니다. 며칠 쉬어야 했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돈이 없었습니다. 절뚝거리며 일했습니다. 인부들이 걱정했습니다. 형님, 병원 가세요. 악화되면 큰일 나요. 괜찮아요. 조금 쉬면 나을 거예요.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발목은 계속 아팠고 걷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상태로는 일 못하겠어요. 나으면 다시 오세요. 제발 조금만 참고 일하게 해주세요. 안 돼요. 다치면 우리도 책임져야 하니까. 도연은 현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거리에 노숙자들이 보였습니다. 담요를 덮고 길에 누워있는 사람들.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곧 저렇게 되는 건가? 두려웠습니다.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밑이 있었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했을 때 주인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이번 달 월세도 안 주셨어요. 이제 정말 못 참아요. 내일까지 안 주시면 짐 빼세요. 내일.
내일 드릴게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1년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발목 부상이 완치되지 않아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고 결국 고시원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거리를 떠돌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잤습니다. 편의점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음식을 주웠습니다. 무료 급식소에 줄을 섰습니다. 완전히 폐인이 되었습니다. 수염은 길게 자랐고 옷은 더러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해 걸었습니다. 어느 날 지민의 광고를 다시 봤습니다. 지하철역에 커다란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민 코리아,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지민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여성 창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은 포스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내였는데 믿기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집에서 밥만 하던 여자가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민의 능력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휴대폰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요금을 못 내서 해지되었고 휴대폰도 팔아버렸습니다. 몇만 원이라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도연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연락할 사람도 연락받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도연은 지하철 역사구석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골판지를 깔고 얇은 담요를 덮었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다른 노숙자들도 주변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지나가다 도연을 봤습니다. 잠시 멈춰 섰다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1,000원짜리 동전 몇 개를 꺼내 도연 앞에 놓았습니다. 따뜻한 거라도 드세요. 남자는 조용히 말하고 떠났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동전을 주었습니다. 500원짜리 4개, 총 2,000원이었습니다. 공중전화.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 1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근처 공중전화 부스를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동전을 넣고 요양병원 번호를 눌렀습니다. 기억력이 나빴지만 그 번호만은 외우고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희망 요양병원입니다. 저 최명자 환자 보호자인데요. 어머니 상태 어떤지 여쭤보려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도연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석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도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연락이 안 돼서 병원에서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화장 후 납골당에 모셔졌습니다. 청담동 평안 납골당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은 수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석 달 전에. 그리고 자신은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임종도 지키지 못했고 장례식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노숙자가 우는 모습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도연은 일어났습니다. 청담동 평안 납골당 가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뵈어야 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라도 드려야 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개찰구를 무임승차로 통과했습니다. 경비원이 소리쳤지만 도연은 뛰었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자리를 피했습니다.
2시간을 달렸습니다. 청담역에 내려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물었습니다. 최명자님 위치 좀 알려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3층 나 구역 215호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긴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215호 앞에 섰습니다. 작은 유리문 안에 고인의 사진을 넣을 수 있는 액자가 있었지만 어머니의 사진은 없이 빈 액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임종도 못 지켰어요. 장례식도 못 갔어요. 불효자 맞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잘못 살았어요. 지민이를 함부로 대하고 사업에만 빠져서 가족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이거예요. 회사도 망하고 가정도 파탄 났어요. 도연은 사진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돈도 가족도 거리를 떠돌며 살고 있어요.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벌인가 봐요. 어머니한테도 지민이한테도 모두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시간 동안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노숙자 아니야? 여기까지 어떻게 들어온 거지? 하지만 도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저도 최선을 다해 살아볼게요. 비록 바닥이지만 그래도 살아야죠. 죽을 용기도 없는 비겁한 인간이니까.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납골당을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다시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 번화가를 지나가다 대형 전광판을 봤습니다. 지민이 나오는 인터뷰 영상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얻은 건 복수가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지민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지만 준비는 오래 걸리죠. 기자들이 질문했고 지민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은 전광판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지민아. 넌 이겼어. 중얼거렸습니다. 화면 속 지민이 마지막 멘트를 했습니다. 나는 그날 술 대신 인생에 불을 끼얹었다. 도연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시 거리로, 밑바닥으로. 지민 코리아 매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지민이 보였습니다. 직원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갑자기 지민이 창밖을 봤습니다. 도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민은 표정 없이 돌아섰습니다. 직원들과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연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무시당했습니다. 도연은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단절이었습니다. 지민의 인생에 도연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도연이 받아야 할 대가였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삶. 영원히 후회하며 바닥을 기어가는 삶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